날이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이겠죠. 10월 2일이니까 이날 오전에 공법은 여러분 통합해서 수업하시고, 그다음에 오후 3시부터 민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날은 민사특별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좀 일요일 날 기하법을 쭉 우리가 일별해 봤으니까 민사특별 이때도 뭐 들고 오시냐 그러면은 일요일 날하고 똑같이 요약집하고 그 문제집이 있죠, 파란 거에 요거 두 개를 들고 오시면 돼. 오후 3시부터인데 한 4시간은 잡으셔야 되니까요. 한 7시 한 반 정도, 쉬는 시간 빼면은 한 7시 반 정도까지. 그것이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재 순서대로 가르쳐 드릴 거니까 교재 순서가 제일 앞에가 가담법, 그 다음에 주택임대 보호법, 그 다음에 상가임대 보호법,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 마지막에 실명법이니까 이 순서로 가르쳐 드릴 거니까 힘드시면 나는 가담법은 좀 안다 그러면 한숨 주무시고 주택임대 할 때 오시면 되고, 나는 다 아는데 실명법이 조금 법률관계 따지는 게 아직도 서투르다 그러면 마지막 시간에 위에서 공부하시든가 놀다가 마지막 시간에 오시면 되고, 대충 시간 맞춰가지고 오후 한 4-5시간 앉았으면 힘드니 오전에 또 앉아있었으니까 이날 동안 힘들 거라고 말해. 오후에도 오전부터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책은 그 두 개를 들고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28번에 왜 넣어놨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조건 기한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면 기한이고, 장래 도래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면 조건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예를 들어줘요. 나의 부가 사망하면 뭐 어찌하겠다 할 때, 사망하면 이런 거는 문구성으로는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아니고, 사람이 언젠가 한 번쯤은 죽는 것은 닥칠 일이니까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고, 다만 언제 사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불확정 기한이다 해서 이 사망하면 이런 거 예를 많이 들어줘.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옛날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거를. 근데 본 시험장 가면 순식간에 헷갈려 푼다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라고 말이야. 갑은 자신의 소유인 X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이 사망하면 매매계약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 곧바로 대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사망과 동시에 매매 효력 발생, 곧바로 대금 지급 동시에 이전 등기해준다. 이리 약정을 했어요. 1번 같은데 순간에 속아본다고 말이야. 1번 틀려있죠. 정지조건 뭐 계약이 아니고, 이게 사람이 희한한 거예요. 본 시험장과 마음이 급하니까 아까 제가 아는 것처럼 사망하면 뭐인데 불확정 기한이라는 걸 누구나 아는데 조건으로 순간에 착각하니까 이런 것까지 틀려보면 너무 억울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라고 말이야. 1번 틀려있으니까 두 번 다시 본점에 속지 마세요. 그 다음에 2번은 경우에 기한 도래 효력은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 그걸 깨우치고 가야 되니까 2번 질문 당연히 틀려있고, 병이 사망하면 매매계약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 체결한 시점으로 소급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틀려있죠. 특히 기한 도래 효력은 조건과 달리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여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소급여 인정하는 것과 기한 붙이는 건 논리적 모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점검 잘하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는 우리가 저번 주에 149조를 공부를 했어요. 조건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도 하고 상속도 하고 담보를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 보존도 할 수 있고. 149조를 그렇게 물어보는데 기한부 권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원래 기한부 권리는 보다 더 확실한 권리니까 더 많이 보호를 해줘야죠. 근데 우리 민법은 조건부 권리하고 똑같이 기한부 권리도 처분도 가능하고 상속도 가능하고 보존도 할 수 있고 담보를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야. 틀려있죠? 4번 병이 사망하기 전에 갑이 X건물에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다 그 말이야. 갑이 X건물의 소유권을 제3적 이전한 경우 그러면은 을이 갖는 기한부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그러면 조건부 권리든 기한부 권리든 침해를 당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까 답은 4번이고, 문제는 5번인데 이 5번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일부러 넣어놓은 건데, 저번 시간에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가 이걸 우리 시험에서 이 점을만 하면 계속 물어본다 내가 가르쳐 줬는데, 저번에는 조건부 권리가 있었죠. 한번 정기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권리행사 가능과 시효가 진행이 되죠. 그러면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번에 가르쳐줬다시피 그걸 다시 한번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5번의 경우에 갑이 병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갑은 이제 매도인이니까 매매대금 채권으로 선물시효 진행된다. 틀려 있는데 불확정 기한의 경우는 확정 기한은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이 돼요? 확정 기한. 갑이 을에게 2010년 1월 1일 날 1억 빌려주고 갚기로 한 날은 2005년 3월 20일이다. 여기 확정 기한이죠. 그럼 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시효 진행하죠. 이것도 권리 행사 가능하니까. 근데 불확정 기한은 사망하면 이런 거는 불확정 기한이에요.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이 되는가? 시효는 원리를 다 가르쳐줬어요. 권리를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이 돼요.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 그래서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이고, 그건 이미 시험에 나왔다고 저번 주 가르쳐줬고, 언제부터 권리 행사 가능해요? 요 사안에서는 객관적으로 불확정 기한이니까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겠죠. 그때부터 권리 행사가 가능하니까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 그래서 5번이 틀렸다고 말해요. 객관적 불확정 기한부 권리는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권리 행사가 가능하니까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말해요. 그 원리 터득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5번은 왜 틀렸나요? 그러죠. 알게 된 요게 잘못됐다고 말해요. 객관적으로 사망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기한이 도래한 것이, 병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갑이 안 때부터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요.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 그래 여기서는 병이 그러지 사망한 때로부터 대금 채권은 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안 때가 아니고. 그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원리만 터득하시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권리 행사 안 하니까 권리를 소멸시킨다. 그러니까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시험을 떠나 생활 상식도 알아두는 것이 편리하고. 그 다음에 부합에 관한 거는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물어봐요. 부합에 관한 거는 따라서 1.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에 하나냐, 부동산도 포함되냐. 이건 학설하고 판례가 정반대인데, 판례는 부동산에 부동산도 부합할 수 있다고 보고, 얘가 건물을 증개치고 하는 경우를 판례가 예를 들고 있죠. 부동산 합쳐져서 한 개 물건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1번 판례 물어봤으니까 맞고, 2번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수목하고 농작물은 비교해서 다시 한번 정리고 하세요. 2번하고 3번의 비교로 나란히 써놨잖아. 나무 토지에다가 권한 없이 무단으로 수목을 식재하면 요거는 부합이 돼요. 수목은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만 2번의 농작물은 그 반대예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따라서 무단으로 나무 토지에다가 농작물을 경작하더라도 그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가 되지 토지에 부합하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판례를 보게 되면 성수관 농작물에 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명인방벌 이 경우는 갖출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뒤에는 이제 뭐 때문에 써놨느냐, 이거 갑이 토지 소유자, 여기에 농작물을 갖고 있다 무단으로. 그러면 이제 성수관 물론 농작물 하나지만 요거는 부합이 안 되니 경작자 소유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내 토지에 얘가 무단으로 농작물 갖고 있는데 이걸 가려없이도 뭐하니까 엄청난 손해보지 않느냐, 이게 부당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궁금한 사람들 때문에 뒷글을 써놓은 거예요. 대신 얘는 얘한테 이제 뭐는 청구하겠죠. 내 토지를 네가 권한없이 사용해서 차임 상당액을 부당히 들어 또는 귀책사고 있으면 불법행위를 일구라는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그러니까 분석해보면 이 토지 소유가 그닥 그렇게 큰 불이익을 입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성수관 농작물이,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얘가 부단히 관리를 하니까 관리한 나중에 경작자가 소유한 게 돼지로 공시가 되니까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경작자 소유예요.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한에 의해서 증축을 한 경우 그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이 안 되니까 증축된 부분은 누구 소유가 되고 임차인 소유가 되겠죠. 이런 경우 이제 임차인 행사하는 것이 646조 부속물 매수처권 행사하는 거고, 답은 이제 5번이 틀렸고,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경우는 저당권 효력이 여기도 미치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이 평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경락에는 부합된 증축분의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해요.
이런 거를 경매에서는 제시 외 물건이라 그래요. 그 부합물 같은 거를 행지하는 경우죠. 따라서 5번이 틀렸고, 30번은 취득소 기초 사료고 갑소유 엑스 토지를 의리 소유사로 평원공원에 점유하겠다. 이해가는 설을 옳히는 건 답은 1번이고 쉽게 고르고, 미등기 부동산을 하더라도 반드시 등기해야지 시효취득해요. 다 1번이 틀렸고, 2번의 경우는 여러분 주식기준 것처럼 점유자 취득시 완성된 경우 의리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의리 소유권이 느끼셨군이 즉시 소멸한 건 아니지만 자주 물어봐요. 소멸이 안 되고 대신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시효는 그대로 뭐예요? 진행이 되죠. 요게권 뭐하고 틀리다고 내가 누누이 가르쳐 들었어. 매순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하고 차이점이라고 가르쳐 줬죠. 그래서 점유 상실부터 몇 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한다. 정리 잘해야 되고, 3번하고 5번은 비교해서 정리 잘하시고 다 알고 있겠지만, 3번은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갑이 엑스토리를 병에게 매각을 하면 A한테는 시효 취득을 주장 못하죠. 그게 3번이고, 5번의 경우는 그 반대고, 의뢰 취득 시효가 진행되는 도중에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다 그 말이야. 갑이 엑스토리를 병에게 매도하면 요게 취득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것은 취득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니까 시효가 그대로 진행. 따라서 을은 병에 대해서 취득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5번도 맞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는 을이 취득 시효 완성 후 등기하기 전에 갑이 엑스 토지를 병에게 매도해서 이전 등기해 줬다. 점유자는 시효기는 기산점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맞죠? 요거는 시효 완성 후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겼잖아요. 이런 경우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면 안 되고 점유 개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야죠. 그 이유도 다 아실 거고, 이유는 그 3번하고 5번 판례 때문에 그러고, 그래서 그 나란히 써놓은 거예요. 그 3번, 4번, 5번을. 그 다음에 31번에 1번은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가장 모델은 판례.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본 판례가 1번이고,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경우 맞잖아.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는 악의의 무단 점유자죠. 97년대 판례가 변경된데 요거는 시효취득을 자주지할 만큼 아주 중요한 판례가 변경됐다고 가르치는 거야. 악의의 무단 점유자는 더 이상 자주점유로 추정이 안 되니까 답은 2번이 틀렸고, 이런 애들은 이제 20년이 아니라 200만 년을 점유하더라도 더 이상 시효취득 못한다. 그래서 이 판례가 97년도에 변경된데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할 만큼 큰 판례가 변경이 된 것이고, 악의의 무단 점유자를 말하죠. 자주점유 더 이상 추정이 안 돼. 그 판례고 시효취득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 이야기고, 3번 4번 설명의 필요성 없고 직업대로 가르쳐 줬잖아. 그 다음에 5번의 경우에 요거 좀 잘 깨우치고 가야 돼요. 5번 판례. 우리 시험에 또 직업대로 물어보는 판례 중 하나가 자주점유 타주점유여서, 자주점유 타주점유 소유사가 있냐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업대로 출제예요. 그거 깨우치고 가야 된다는 거야. 5번은 그거 묻고 있어요. 소유사로 점유를 개시한 자가 나중에 그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된 사정만으로 타주로 바뀌는 거 아니다. 자주점유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점유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깨우치고 가야 되고, 요걸 응용하는 판례들이 직업대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32번은 365조 일괄경매권 이전문은 한 번씩 튀어나오니까 관계되는 것들을 사례를 통해서 정리정돈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례는 아주 간단하고, 채무자 을은 자기소 나대지 맨 땅 위에 채권자 가불에서 저당권 설정하고, 저당권 설정 당시는 나대지였죠. 그냥 법정기상권은 물 건너갔다. 벌써 느낌 가져야 돼. 근데 나중에 이제 건물을 신축했으니까 등기까지 마치고 채무불로서 갑이 저당권 실행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법정기상권은 물 건너갔으니까 그걸 딱 전제하고 나중에 건물 지어졌으니까 갑이 저당권자, 을이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한 후에 얘가 건물 지었고, 이렇게 벌써 법정기상권 물 건너갔고, 그 대신 이제 얘가 원래도라면 토지만을 경매했을 때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에게는 360조 법정기상권 성립이 안 되고 나중에 건물 지었을까. 근데 이걸 철거하게 되면은 사회경제로 커다란 손실이 오고, 철거한다는 것 때문에 토지 또 낙찰되기면 떨어지고 쉽게 낙찰도 안 되니까 차라리 이런 경우는 이제 365조로 넘어가자는 거죠.
요것도 예거니까 당신이 뭐 해버려라. 이것까지 세트로 뭐 하자. 일괄 경매하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저 법원에서 토지 건물을 일괄해서 병역에 경매를 딱 시키면 요 건물 철거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동일하게 낙찰시키면 낙찰되기도 쉽고, 철거 안 하니까 사회경제로 이득이고, 여기에 소유자 입장에서도 철거 안 하고 이걸 경매 같이 붙이면 한편으로 건지니까 이득이 되고, 쉽게 낙찰되니까 얘도 채권 회수 빨리 하니까 이득이 되고, 따라서 365조 일괄경매 조건 인정이 되는데, 이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요 건물이 예거니까 일괄경매 청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가 나중에 건물을 촉구했지만 요 건물을 병역에 양도했다. 이런 경우는 얘가 일괄경매 청구 못해요. 얘가 아니니까. 또는 이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나대지고 요거를 이제 우리 제3조 병역에 매각해서 소유권 취득, 얘가 빌려서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을 취득했다. 흔히 말하는 제3취득자. 얘네들이 여기에 건물 지었다. 이런 경우도 일괄경매 청구 못하겠죠. 그런데 365조 물어볼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판례가 요거라고 내가 가르쳐줬어요. 요 사례에서 제3취득자 평 용익권자로부터 요 건물을 다시 얘가 뭐 했더라? 매수해서 소유권 취득했다. 이런 경우는 다시 일괄경매 청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판례가 365조 적용 범위를 최초로 확장시킨 판례다. 그래서 일괄경매권 물어보면 이게 2003년도 판례인데 집중 출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일괄경매 청구하더라도 원래는 저당권은 토지에만 설정이 됐기 때문에 토지 매각된 거지만 우선 변제 받지, 건물 매각된 가지고는 당연히 우선 변제 못 받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것까지 일괄경매하냐? 일괄경매 해야지 낙찰되기 쉬우니까 지한테도 이득이 되고, 다만 일괄경매권은 따라서 얘 권리지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꼭 여기까지 일괄해서 경매하될 의무는 없고, 토지만 경매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 366조 법정에서 성립 안 되니까 요거는 철거 들어가요. 따라서 답은 거기에 다 들어있고, 4번 질문 보세요. 4번 질문. 을로부터 위 나대제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영위권을 설정받은 제3자 병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는 가부 일괄경매권 인정되지 않고, 여기까지 뛰어서 물어봐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핵심은 뒷구절이고 판례죠. 방 가르쳐줘. 의리병으로부터 건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면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으니까 뒷구절 잘못되어 있죠. 판례 두 개를 묶어놓은 거예요. 정리하라고. 답은 4번이고, 33번도 이제 쉽게 고를 정도는 되죠. 답은 5번이죠. 기억년 득은 채권적 조건이야. 특히 디귿번 유념해야 돼요. 가등기 얘기한 번등기 청구 자주 물어봐. 이것도 채권적 조건이죠. 시효기 한 10년에 걸리니까. 그 대신 이제 네 1번에 특히 유념해야 되고, 요거는 판례 입장을 묻는 거예요. 유인성설이. 유인성설 묻고 있다고 그 얀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거 깨우치라고 다시 놓은 거예요. 지금 매매하고 소유권 이행을 합의하고 등기해서 소유권 넘어갔다. 요게 지금 취소, 해제, 합의 해제가 됐다. 판례 입장은 유인성설이니까 그 영향이 물권행에 미치니까 가치력 소멸한다.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요거 법률행위라는 걸 알아요? 요 소유권 이행한 합의는 이것도 법률행위죠. 요거는 채권채무 발생의 채권행위라고 하고, 요거는 소유권 이행한 합의, 소유권 넘으니까 물권행위 그러고, 다 같은 법률행위야. 근데 이 물권행위는 채권행위가 오인돼서 보통 물권행위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문제고, 그 영향이 미친다는 인과관계 있다는 거 판례 입장은 유인성설이니까. 가처력이 소멸, 등기도 무효니까 물권 변경을 한다. 따라서 판례 입장이 유인성설에 하면 요 매매가 취소, 해제, 합의해제만 되면 소유권은 바로 가벽에 돌아온다. 등기는 그대로 누가 가지고 있더라도, 의리 가지고 있더라도 몇 조가 적용된다? 187조. 따라서 이제 소유권을 이제 찾아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말소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소유자니까 등기 뭐 해라? 말소시켜라. 소유권에 기인한 말소 등기 청구니까 이거는 무슨 청구권? 소유권이 물권이니까 물권적 조건. 판례 입장인 유인성설에 하면.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과 지상권 설정 등기 조건도 최근에 직업들을 가르쳐줬고, 187조에 따라서 이미 지상권을 취득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지상권자인데 이에 부합하는 등기 안 됐으니까 지상권 등기 해달라. 지상권의 효력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하고,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물권적 조건이다. 직업들을 가르쳐줬어요. 이런 건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응용해서 나오든 원리 터득한 다음에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이런 기초를 하도 물어보니까 답은 5번이고, 물권적 조건도 자유자재로 갖게 놀아야 돼요. 1. 지겹도록 출제되는 판례고. 읽으세요. 물권 이전하면 물권 조건도 같이 이전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물권적 조건 행사 못해요. 그게 1번 판례예요. 맞잖아요.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존재 물권 조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잖아요. 2. 설명 안 해도 알겠죠. 204조 3항. 핵심은 제척기간인데 동시에 뒷골랑지 출소기간이다. 반드시 이 기간 내에 법원에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지겹도록 물어봐요. 3. 하세요. 이런 사례 지겹도록 나오잖아요. 맞죠? 당연히 을한테 건물 철거 청구하고 토지 반환 청구할 거 아니에요. 병한테는 못 하잖아요. 병은 임차인에 불과하잖아요. 답은 4번이죠. 답은 4번이 틀려 있잖아요. 그 시효취득에서. 갑이 여전히 권리자라 그래서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을이란 점유자한테 얌마 내가 소유자니까 토지 반환해라, 불법적인 거 손해배상 해달라, 건물 철거하라, 차임상의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 일치 안 되잖아요. 답은 4번이 틀려 있잖아요.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유가 딱 한 가지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으니까. 을에 대해서는. 이런 것 좀 틀리지 마시고, 우리 참말로 이 34번 같은 틀리면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 방도가 이거는. 그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5번도 잠깐 7번 보세요. 5번을 왜 넣어놨을 것 같아요? 5번 지문은 1번 지문이야 물권 조건을 기본으로 해서 제일 많이 물어본 게 1번 판례에 넣어놨을 것이고, 2번은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물권적 조건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점유물반환 조건 제적기니까 넣어놨을 것이고, 3번은 사례 문제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니까 3번 지문에 넣어놨을 것이고, 4번은 취득시효 기본이니까 넣어놨을 것이고, 5번은 왜 넣어놨겠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5번 지문은 제가 넣어놓을 때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 법률관계를 알고 가야 된단 말이야. 지금 실명법이 시행되더라도 특례 규정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특례 규정 8조. 특례 규정이 정되면 명의태 약정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해서 5번의 경우는 갑과 을이 법률상 배우자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갑의 토지를 배우자 을 앞으로 등기하더라도 특례 규정 8조에서 이 명의태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이런 경우는 실명법을 적용시켜서 소유자 따지면 안 된다고 말이야. 명의태 약정이 유효인 경우는 종래 판례 이론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신탁행 이론에 따라서 법률관계 따져야 되고, 이걸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는 거야. 신탁행에 해당이 되면 내부적으로 누구를 소유자로 보고, 신탁자를 소유자라고, 대외적으로는 아무래도 등기 가지고 있는 놈을 제3자는 소유자로 보기 쉬우니까 수탁자가 대외적으로는 소유자고, 그러니까 얘가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얘는 권리접도 권리 생겨받았으니까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고. 이때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거야. 이 토지에서 제3자 병이 원인무효 등기를 해놨을 때 말소등기 청구해야죠. 누가 해야 되나요? 대외적으로 얘가 소유자니까 수탁자가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등기 청구해야죠. 신탁자는 직접 얘한테 말소등기 청구 못하죠. 대신 얘는 얘를 뭐하고 대의에서 말소등기 청구하고. 그래서 이제 또 묻는 것이 요거죠. 여기 신탁자는 지금 말소등기 청구할 때는 항상 또 그거 묻게 돼 있어. 진정명의 해부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여기 신탁자는 진정명의 해부로 한 이전 등기 청구 예한테 할 수 없죠. 왜 없는가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돼 있거나 186조에 따라서 등기가 안 됐으면 187조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유하지 진정명의 해부로 한 이전 등기 청구하죠. 이 요건을 못 갖췄잖아요. 얘가 소유자니까. 따라서 남이 가지고 있는 말소등기 청구를 대행사하는 애들은 진정명 해부란 이등기 청구 뭐 한다. 이중매매 할 때부터 가르쳐 줬잖아요. 그거 깨우치고 가라는 거예요. 이런 거 깨우치면 10점 묻고 들어가. 이런 게 안 됐으면 판례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판례 보면 명의인다거나 판례들 여기저기 널어 있잖아.
5번 확인해 보세요. 유효하게 명의때 약정 체결하고 유효다 그 말이야. 을명의로 연인끼리 맞춘 경우 갑은 X부동산 침해한 병에 대해서 소유권이가 물기초권 행사하지 못한다. 맞잖아요. 을이 대조 소유자니까 을이 해야지. 등기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 총칙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단속 규정이죠. 한 10번 나왔잖아. 틀려있고. 중간상약 등기를 금지 경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경우 단속 규정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 이걸 위반하고 생한 사법상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니까 중간 상약 등기라는 사법상 합의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고. 2번 하세요. 틀려있죠. 멸실한 건물에 대한 등기를 신축 건물이나 등기를 유용할 수 없다. 그 기본 판례잖아. 맨날 우리 시험에 물어보나. 멸실한 건물에 대한 등기를 신축 건물이나 등기를 유용할 수 없다니까요. 무효등기 유용은 상란의 등기면 유용효용이 되고 특히 이런 경우에 유용효용이 되면 이중 보존 등기 문제가 실무상으로 발생이 된다. 가르쳐 주었잖아. 이유까지. 3번 하세요. 이전 등기 구별하라고 신신당부했잖아. 지금 한 2주 동안에 집중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사망자 명의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예요. 사망자 명의로 등기 신청해보고 원인 무효라고 말이야. 그러나 이 물질이 좀 있죠.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 등기는 거꾸로요. 특별조치법 이전 등기는 상속인을 거쳐서 이전받은 경우도 특별조치법 이전 등기는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속인을 통해서 등기 이전받았다. 고리 출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특별조치법 이전 등기는 그러한 사정마다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맞잖아요. 비교해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앞구절하고 뒷구절 판례 두 개 묶어놨으니까. 답은 3번이고 4번은 또 비교해서 읽고 지급도 가르쳐 드렸잖아. 보전 등기하고 이전 등기 차이점. 이전 등기는 권리 변동 후 당사자에서도 추정력 인정이 되고 보전 등기는 안 되고 4번은 이전 등기고 틀려있잖아요. 1회 모의고사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1회 모의고사 지문에 들어갔었잖아요. 이전 등기하고 보전 등기 차이. 4번은 이전 등기라니까요. 이런 걸 단어 2개 보고 넘어가세요. 본시험. 자, 이걸 다 읽고 앉았으면 1분이는 못 풀어요, 이거. 5번 확인하세요. 이중 보존 등기 문제죠.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 명의를 달리해서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란 선등기가 유효, 후등기 무효요. 따라서 5번은 틀려있고 선등기가 항상 유효하다 틀려있잖아요. 선등기가 원인 무효이면은 후등기가 유효가 되는 거예요. 예의 들어줄 시간 없고 지금은. 그 다음에 36번은 을은 대리권 없이 행위 능력자인 갑의 임의권을 행사해서 갑 소유 부동산을 병해 순서는 갑, 을, 병. 을이 무권 대림. 이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 을이 이위 계약에 따라서 병역 이전을 해준 경우 이거는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 번외대선. 번외대선은 무효니까 본인갑은 병역에 이전은 해줄 필요도 없고 등기 넘어갔으면 내가 소유자다. 등기 뭐 해달라? 말소해 달라. 말소 청구할 수 없고. 맞잖아요. 무권 대리니까. 2번 을이 위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인 경우 제한 능력자가 무권 대리한 경우는 상대방에게 책임질 필요 없겠죠. 제한 능력자 보호를 해서. 따라서 을은 병에게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당연히 맞고. 3번의 경우는 갑이 을은 무권 대리를 알면서도 병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해서 전부 수령했다. 왜 했겠는가? 추인할 의사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묵시적 추인 그라죠. 추인은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은 상관이 없으니까. 따라서 3번 맞고. 4번은 누구한테 추인했는가 잘 보라 그랬네요. 추인은 무권 대리인 을에게도 상관이 없고 상대방의 병에게도 상관이 없는데 4번은 무권 대리인 을에게 추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상대방이 모를 수가 있잖아요. 모르는 경우는 본인은 추인의 효과를 상대방의 주장을 모하기 때문에 매매는 여전히 상대방에서 무효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고. 요걸 함정으로 많이 물어보고. 따라서 4번은 틀렸는데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요걸 만약에 을이 아니라 병에 대해서 추인하였다면 이렇게 바꾸면 병에 대해서 그러면 상대방을 처리할 수 없고 그럼 맞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추인을 상대방 누군가를 꼭 확인해야 되고 그 사례 낼 때 함정으로 즐겨내니까. 근데 본 시험장에서는 그 생각이 잘 안 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4번은 당연히 틀린 걸로 골라본 사람이 많아요.
의뢰에 대해서 추인하면은 처리 아니야 맞는 걸로 해. 처리할 수 없다니까 맞다 이렇게. 그게 실제로 틀려 있는 건데. 그다음에 5번의 경우는 가부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 행위는 계약 시에 요 추인은 소급여가 인정이 되죠. 따라서 5번도 맞고. 37번은 단답식으로 하도 물어보니까 선의 제3자 법령에서 제3자에 해당이 되는 녀석 안 되는 녀석. 물론 답은 3번이죠. 허위비료 당사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애하고 1번하고 구별 잘하고 시험장 가시라 그랬네요. 지금 요거는 이 판례로부터 지금 전부 다 지금 파생이 되는 건데 A가 실제로 을금융계 상호신용금고에 빌리고 산다. 근데 내 이름으로 못 빌리니까 친구 갑이 이름으로 대신 빌린다. 대출계약 체결한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요 상호신용금고도 A한테는 참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통모를 해서 대출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외적으로 108조 1항에서 무효가 된다. 원칙은 대출계약 유효인데 얘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거 예외적으로 무효다. 이거는 이 경우에 상호신용금고가 이따운 짓거리니까 쫄딱 망했다 해서 병상호신용금고하고 흡수합병이 됐다. 그럼 이 허위표 시의 계약의 당사자가 을인데 병역으로 계약의 당사자 지위가 넘어왔잖아요. 이런 일은 동일시하니까 제3자 아니죠. 근데 1번은 얘 말고 여기 이제 대출장부에는 이게 이제 무효라 하더라도 얘한테 1억 원 대출의 인구로 대출 채권이 잡혀있더라. 이 대출 채권을 예를 들어서 B란 놈이 양도받았다. 요거는 제3자요. 요 대출 채권 허위표시 발생 이 채권을 양도받네. 요거 구별처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하고 3번 구별처라고 2번이야 파산권이 달고 4번 지문 넣어놓은 이유는 알겠죠? 4번 지문 요게 사례 문제로 제일 많이 출제되니까 가장면 매수부터 다 저당권 설정받은 자도 제3자인데 사례 문제로 많이 물어보니까 넣어놓은 거예요. 그 풀 때 유념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의 경우는 요즘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판례가 이는 뭐 가압류 채권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판례를 넣어놓은 것이고 5번은 요즘에 여러분 시험에 최근 3년 동안에 2번이나 출제된 그 판례가 5번이잖아요.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하네. 뭐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네. 물론 전세권 설정이나 저당권 설정이 108조에서 무효인 경우 제일 많이 물어보는 판례잖아요.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하나 추가시키면은 최근에 잘 물어본 것이 또 있어요. 그게 아까 저 앞에서 나왔어. 그래서 여기다는 빼놓은 거예요. 누구였어요? 저 앞에서 제3자라는 계약이 있어서 수익자에 제3자라는 수익자는 여기 제3자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 단답시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건 아까 사례에서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빼놓은 거라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38번의 경우는 공유, 가부지분 5분의 3, 을병 5분의 1. 이 분할할 때는 원칙이 협의해서 분할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었을 때 재판상 분할하는 거예요. 따라서 협의가 일단 성립이 되면 절대 재판상 분할을 못해요. 그에 관한 판례가 1번. 이미 협의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분할에 따른 이전님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의 다툼이 있더라도 또다시 분할 청구 못해요. 서로서 재판상 분할 청구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지분권 이전등기 청구 등을 해야죠. 1번은 맞잖아요. 2번은 저번에도 제가 열받아서 집중 가르쳐 드린 거 열받아서 공유물 분할하는 것은 지분 후 교환이나 매매를 말한다. 그러니까 매매나 교환처럼 두 가지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그게 2번하고 4번 지문이죠. 2번하고 4번 지문. 지분 후 교환이나 매매를 말한다. 저번 시간에 열받아서 씩씩거리면서 10분간 가르쳐 줬잖아요. 현물 분할이 지분 후 교환이고 가격 배상은 지분 후 교환이고 예를 들어주면서 열받아서 그것 때문에 묻는 것이 두 개가 있다고. 그게 2번하고 4번이라고 말이야. 마지막 가는 길에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또 오기로 또 넣어놓은 거예요. 그때도 가르쳐 줬는데 하이차라고 막 뜬금없는 짓 하길래 이런 것까지 들려보면 정말로 어디가 점수 못 따니까. 매매나 교환처럼 내가 취득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다른 공유자에게 무슨 책임 묻고 담보 책임 묻고 매매나 교환은 소급여가 인정이 안 되니까 분할 효과도 앞구절 원칙 소급여가 인정이 안 되나 뒷구절 외의가 하나가 있죠.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는 법률관계의 공백 상태를 방지해야 되니까 상속 개시 시로 분할 효과가 소급이 된다.
한 10분 가르쳐요. 저번에 씩씩거리면서. 다시 정리 꼭 하세요. 답은 3번이에요. 그 기간은 외우셔야 돼요. 분할 금지 특약 맺을 수도 있는데 기간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거는 맞는데 뒤가 잘못됐어요. 이런 분할 금지 특약은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갑이 지분 뭐 2분의 1, 을이 지분 2분의 1 이렇게 공동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우리 5년간 분할하지 말자 분할 금지 특약을 맺었어요. 그럼 이제 분할을 뭐 하는데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되니까 얘가 자기의 지분 2분의 1 병에게 양도를 해요. 그럼 나는 왜 지분을 양도받았느냐? 공유니까 분할의 자유가 인정이 되니까 양도받고 요 토지를 분할해서 쪼갠 다음에 여기다 건물 지어서 식당도 하려고 그래서 분할 청구를 했더니 갑자기 얘가 분할 금지 특약을 맺었어. 5년간은 분할 못해. 그러면 나 머리통 확 깨져 불고 싶다 그 말이야. 저 말 알아들어요? 근데 얘는 분할 금지 특약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요럴 때는 얘한테 그 분할 금지 특약 효력을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한테 효력을 미치려면 반드시 분할 금지 특약의 등기부에 뭐가 되셔야 돼요? 등기가 되셔야지 얘가 그 사실을 악관이냐 그 말이야. 그 말 알아듣겠나요? 따라 뒤가 잘못됐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특약에 등기가 돼 있으면 지분의 양수인 승계인에게 이 약정이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생각 잘 해놓고. 그 다음에 5번 질문은 임대하는 것은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갑은 지분이 5분의 3이니까 과반수 지분권자니까 토지의 특정 부분을 제3자 임대할 수 있다. 지급도록 물어보겠죠. 당연히 맞고. 39번은 법률행 해석에 관해서 일단 자연적에서 규범적에서 개념은 하도 물어보니까 정리 꼭 하셔야 돼요. 그거 깨우치는 게 1번 지문이에요. 65만 원에 청약을 했는데 청약세 56 잘못 기재한 경우 계약은 표시행위에서 성납자인데 56만 원 성립한 이게 규범적 해석이죠. 만약에 65만 원에 성립하면 자연적 해석이고 이 경우에 이제 56만 원 성립이 되면 규범적 해석인데 이 경우는 갑이란 놈이 56만 원에 팔기 싫으면 뭐 하면 되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거기까지 꼭 같이 결부시켜 사고하셔야 돼. 착오를 취소하면 되고 만약에 자연적 해석 결과 매매대금이 65로 확정이 되면 착오 문제가 발생이 안 되고 착오까지 꼭 관련돼서 해야 돼. 외우는 거 아니에요. 착오까지. 그 다음에 2번이 틀렸는데 우리 시험에 한 열 몇 번 물어보면 판례를 압축시켜 놓은 거죠. 또 말을 압축시켜 놓으니까 뭔 말인지 뭐라 틀렸었나요? 5표시 무효원칙이거나 판례를 압축시켜 놨잖아요. 5표시 무효원칙 갖고 할 두 사람이 원래 A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지분 등의 착오를 이렇게 옆에보면 B 토지를 계약서의 목적물 잘못 표시했다. 등기 전했다. 요거는 5표시. 요거는 이 계약의 성립에 아무 영향을 못 미친가. 실제 이해한 대로 A 토지가 목적물로 확정이 된다. 자연적에서. 그거 압축시켜 놨잖아요. 답은 2번이 틀렸잖아요. 5표시 무효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자연적 해석이 적용되니까 계약서에 B로 잘못 표기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A에 대한 계약의 성립에 아무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답은 2번이 틀렸고 3 맞고 4 확인하세요. 이에 관한 판례가 한 7-8번 나왔는데 행위자하고 명의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지겹도록 물어보다 보니까 대리로 바꿔서 묻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걸로 바꿔서 물어볼 때 틀린 사람 의외로 많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게 틀린 사람이 많았다고 가르쳐줬나요? 지금은 갑, 을, 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상대방 병이 을을 통해서 갑과 계약 전환대 의사가 일치했다면 이게 자연적 해석이죠.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병이 되겠죠. 본인 갑하고 상대방 병이. 근데 뭐 때문에 속은 사람이 많다? 대리권의 전부 문제는 무관하게 이 말 때문에 묵건들에도 갑과 병이 계약의 당사자예요. 묵건들에도 갑변 의료 표시하잖아요. 거기에 속도 안 들어가고 5번 판례는 넣는 이유가 있겠죠. 이거 사례 문제대로 최근까지도 계속 물어봐요. 이게 뭐인가요? 5번이 을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갑이 제공한 자금으로 2010년 5월 자기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이 경우에 매수인은 당연히 누가 되고 그 자금 부담자 갑이 아니라 을이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금 부담자는 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판례는 계약 명의신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무슨 법이 적용이 된다? 실명법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 사례가 실명법에서도 몇 번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됐고, 그거 깨우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약의 당사자는 자금 부담자 갑이 아니라 명의인 을이 매수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도 취득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약 명의인 땅이 되고, 또 실명법이 적용이 된다. 그 사례예요. 이건 실명법에서 사례 문제 풀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0번의 경우는 아주 간단한 사례니까, 갑은 을과 사이에 갑소유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치는데 아직 인도도 등기 다중권사에 지진에 의해서 건물이 소멸됐다. 후발적 불능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에 불어났으니까 채무자가 이음을 부담한다. 537조 그 사례죠. 아주 간단한 사례. 1. 을은 갑의 건물 인도 이행 불능으로 계약했지 합시다.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채무불량 이행 불능의 문제는 발생할 일이 없으니까 단어 한 개 보고 건너뛰고. 2. 민법 537조에서 이게 채무자 위험 부담, 갑은 을에 들어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려있고, 여기는 소유권은 채무 면하겠지만 대금 지급 청구 못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고, 을이 계약금 1,000만 원을 교부했다면 을은 부당이득 반환청으로 해서 1,000만 원을 반환했을 때 맞는데, 요거 뭐에 속지 말이라고 내가 신신당부했어요. 요거 틀린 걸로 고른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계약금만 나오면 여러분 뇌 구조는 몇 배 돌려주는 거 돼 있으니까, 2배 돌려주는 거 돼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본시험에 나온 적도 있으니까 절대 속지 마시라고 그랬죠. 이 경우는 계약금 1,000만 원 받은 걸 그대로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해약금면 해제가 아니에요. 순간에 본시험에서 틀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2배란 말 머릿속에 지우셔야 돼. 답은 3번이고, 4번은 이것도 임의 규정이니까 채무자 말고 매수인인 채권자가 이음을 부담으로 특약 매일 수도 있고, 4번은 틀려있고, 5번은 을의 수령 주시 중 매도인이 이행기 이행 정했는데 을이 수령을 지하는 도중에 지진이 발생하면 채권자가 이음을 부담하니까 갑이 아니라 을이 부담한다. 을은 대금 지급해야죠. 따라서 아주 간단한 사례니까 답은 3번이고. 그러니까 월요일날 오후 3시에요. 책은 2개 들고 오셔야 돼. 그러니까 순서 딱 염두에 뒀다가 정 피곤하시면 중간중간 놀다 오셔도 돼. 그 요약집 순서대로 가르쳐 드릴 거니까. 요약집 순서대로. 오늘 고생 많이 했네요.